농지은행 사업에 농지은행 그렇죠. 근데 뭐 붕어빵에 붕어빵이 사실 농지은행에 뭐 농지는 없습니다. 농지는 결국은 보이지 않는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지를 거래하는 것을 농지은행에서 총괄하고 그런 부분에 이제 관여를 많이 한다는 건데, 농지은행 사업은 2005년에 생겼는데 그 사업이 처음에 농지 영농 규모 확대 사업을 1990년 해가지고 2005년도에 농지 관련 뭐 종합적인 정보를 우리 농촌들 하고, 그 다음에 농지은행 한 포털을 만들어 가지고 농지 관련 정보 제공, 거래 정보, 그 다음에 농지 관련 임차, 농지 임대, 어떤 수요 공급에 관련 역할을 하고, 임대 수탁 사업, 경혜생 사업, 농지연금 사업까지 전체를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명칭 농지은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 사업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여기 그 말 나오죠. 농지은행 결국은 농지를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우리 농지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즉 시중은행 같으면은 돈을 맡기고자 하는 가게나 기업에 돈을 맡기면은 또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가게, 기업, 길게 보면은 뭐 외국까지도 이렇게 돈을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중은행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중은행은 뭐 금전 화폐를 가지고 하는 거고, 농지은행은 농지를 가지고 농지를 공급하는 사람들로부터 농지를 받아서 농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농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농지를 공급해주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다가 도시로 가신 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또는 농사를 짓다가 다른 직업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농지를 임대를 원하는 거, 그다음 농지를 팔 수도 있죠. 그래서 농지의 이런 부분을 받아서 필요로 하는 신규 창업농이나 귀농귀촌이나 그렇지만 농사를 전문적으로 더 짓고 싶은 사람들한테 농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농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농지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농사를 묻은 사람들이 농지를 맡기면 그 수탁 관리하고, 그다음 농사를 짓다가 경영이 부채가 많이 져가지고 파산을 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회생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입 비축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농지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농지연금이라고 농지를 통해서 주택연금같이 농지를 매결해가지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은행 사업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맨 처음에 1990년대에는 영농 규모를 확대시키는 영농 규모화 사업, 그 다음에 이를 필두로 해서 농지 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궁극적인 목적은 농지를 효율적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농지가 농업 부분이 시장 개발이 되고 대외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면은 어떤 농지 관련 시장을 좀 구조개선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농지 규모를 확대시키는 사업을 1990년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농지 시장 안정시키고 또 생산비를 절감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소득 안정을 좀 많이 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농지은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매매 임대차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교환번호까지 해주는 사업이 농지 규모화 사업이고, 농가의 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농지를 임대해주고 임차해주는 그런 임대 수탁 사업이 있고요. 또 말씀드린 농지 가격이 폭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매입 비축해서 생산량 내지는 가격 조정해주는 농지 매입 비축 사업이 있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지 담보로 농업인의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농지연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이런 부분의 전체적인 정보를 농지은행 사이트 포털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농지 가격이랄지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농지은행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사업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농지은행 사업 기구를 살펴보면 1990년 농지은행 사업이 생겨가지고
97년도에 경영 직불 사업을 했습니다. 농지 기물을 확대하기 위해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농사를 짓지 말고 은퇴를 하십시오. 그리고 보조를 드린다는 것이 농지 경영 직불 사업이고요. 2004년도에는 칠레하고 FTA가 체결되면서 과수 규모화를 과수 어떤 농가들의 어떤 그 구조 개선을 위해서 과수 규모 사업이 도입이 되고 2005년도에는 어떤 농지를 사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은 분들이 농지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임대 수탁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매도 여기는 임대차를 거래해 주는 거고 여기는 매도를 거래해 주는 것이 매도 수탁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경영회생 사업이 2006년에 생겼고 2010년도에 매입주택 사업, 최근에는 농지연금 사업이 도입돼가지고 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농지은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 제도를 먼저 우리가 농지은행 사업이 결국 농지 법이라는 제도에 파생됐기 때문에 헌법이나 농지법은 뭘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은 헌법에서는 122조에 경자유전이라고 농지는 농민만 소유할 수 있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 또는 또 아울러서 농지는 균형 있는 이용과 개발 보전을 꼭 해야 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헌법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헌법에서는 농지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적인 국가 국토 균형 발전과 어떤 공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지법에도 마찬가지로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환경 보존을 할 수 있는 기반이므로 이것을 국민에게도 권리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아울러서 농지가 투기돼야 된다든가 그러면 특정한 사람들이 농지가 아닌 농업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헌법이나 농지법에서 농지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농지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언을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상당 부분은 개발과 어떤 산업화되면서 불가피하니 농지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이 되고 이런 부분이 헌법이나 농지법을 이념하고 현실하고는 조금씩 이렇게 항상 대립이 되고 항상 모순이 현실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농지 그러면은 이렇게 국토 면적이 1000만 정도 헥타가 되는 모양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농지는 그 중에서 17.3%에 해당하는 113만 헥타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거 68년도에는 232만 헥타가 가장 농지가 많았었는데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113만 헥타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 계산해 보시면 거의 1년에 평균 10,000 헥타 정도가 농지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이 됩니다. 다른 목적이라는 것은 공장, 도로, 주택용지 등 주로 도시화되면서 산업화되면서 농지가 전용될 필요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 농지가 이제 173만 헥타 중에서 지능지역에는 81만 헥타, 지능지역 밖에는 92만 헥타에서 거의 지능지역 밖과 안이 한 50% 가까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능지역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주로 농지가 아주 여건이 좋은 경쟁에 됐다든가 수리시설이 잘 돼가지고 농사짓기에 편한데 장기적으로 농지를 보존할 가치가 있는 데를 지능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있고요. 지능지역 밖은 좀 산간이랄지 또는 농사짓기가 좀 어려운 데는 또 도시 근교 지역은 지능지역 밖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변동 현황을 쭉 우리가 보시면은 50년대에 이렇게 195만 헥타 정도 되는데 쭉 늘었습니다. 늘게 된 이유는 아마 이 시기에 식량 자급이 아주 좀 안 돼가지고 국민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는 농지를 늘릴 필요가 있어서 산지 개간만 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주로 황무지를 개간해가지고 농지가 늘었고 그리고 이 무렵에 또 이제 농지가 조금씩 줄겠던 결국은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농지가 줄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서 한 70년대 전후반은 대단히 간척을 좀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산만금 간척지랄지 수도권 궁지에는 김포 간척지 이런 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매립지 이런 데를 매립해가지고 농지를 만들었는데 그 농지를 만든 것보다는 전용이 된 것이 많기 때문에 농지 면적이 점점 줄고 최근에 이때가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2000년 중반 이때는 보금자 주택이랄지 혁신도시랄지 이런 대단히 어떤
개발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지가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도 1년마다 거의 10,000헥타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농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81년도 당시에는 쌀 소비량이 132kg 됐답니다. 1인당. 그러니까 쌀 80kg 한 가마니 반 정도 좀 더 먹었죠.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67kg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옛날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사실 또 우리 그 쌀 소비량이 이렇게 줄면서 생산 면적까지 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쌀 같은 경우 한 85% 된다고 그래요. 이 85%. 나머지는 수입에 들어옵니다. 수입이 의무 수입량이라고 무조건 1년에 40만 톤이 들어와야 돼요. 나머지는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 생산 조절을 할 필요가 있죠. 너무 많이 생산돼 버리면 경제 원리에서 가격이 폭락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농기능 사업 중에 매입비축 사업이라고 있어요. 매입비축은 농기는 다른 작물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산 조절도 하고 또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농기가 준 거 보면 결국은 왜 농기가 주냐 하는 것은 산업화 된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고 산업화 된다는 것은 다른 산업으로 농민들이 이주한다는 것은 농민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농민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앞으로 수익 개방이 되고 대외 개방이 되면 더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민들을 보호는 정책입니다. 결국은 종합적으로 이 농지은행 사업이라는 것은 농민 보호 정책이고 또 나아가서는 새로운 농업인들을 육성하는 정책입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제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귀농귀촌 하시게 되고 농사를 짓게 되면 결국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가장 말을 많이 듣거든요. 농업진흥지역, 농지역 이런 부분인데 농업진흥지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농지에 집단화돼가지고 농업 목적으로 계속 이용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데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합니다. 보호구역은 진흥지역 옆에 있는 용수원 보호구역, 수질보전이 필요한 주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농업보호구역하고 진흥지역을 합해서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업보호구역 지정은 농림부 장관이 하는데 대부분 위임해가지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규모가 적은 데는 지정을 하고 또 지정할 때는 농림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정합니다. 이게 국토계획법에서 말하는 토지 지목하고는 좀 틀립니다. 지목 개념하고는. 건설부 장관이 접도구역도 지정하고 또는 도시계획구역 이렇게 지정하는데 농업진흥지역은 농림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농지의 경위는 농지법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전답과수원,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 농지입니다. 근데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니어도 농작물을 실제로 3년 이상 짓고 있으면 농지가 돼버립니다.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가.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경우가 제일 헷갈린 부분이에요. 산에서 야산에서 감나무나 밤나무를 심었어요. 또는 야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농지 아니냐 그렇게 되는데 농지를 형상을 변경을 해가지고 밭으로 만들어도 작물을 재배하면은 지목을 바꾸지 않아서 3년간 대비하면 그것은 농지가 돼버립니다. 농지법에서 말하는. 근데 이제 그대로 놔두고 그다가 야생 밑선이야 거기서 수확물만 채취하면 그것은 야생에 채취한 것이지 농산물로 보지 않고 그것은 농지가 아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자기 집 텃밭 옆에다가 적용수를 심었어. 적용수를. 그러면 자기만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어떤 재배를 보지 않고 근데 그 적용수를 판매 목적으로 했으면 그 농지가 돼버립니다. 텃밭이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지냐 아니냐 그런 실익은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아무튼 농지 개념은 이렇게 농지법에서 말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내용을 보시면은 먼저 농지 규모화 사업은 90년대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농지 규모를 확대를 시켜가지고 농지 집단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집단화 되면 농사를 많이 짓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전업농이라고 합니다. 전업농 육성해가지고 결국은 전업농들이 자기 농지를 가지고 농사 짓도록 경제화 유전을 실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정책 목적은 2013년까지 6헥타 수준의 전업농을 7만 명 육성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이 목표를 달성했고
목표만 달성해서 놔둬버리면 우리 농촌 인구가 너무 고령화 되기 때문에 결국 분산되니까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내용은 농지은행에다가 농지를 소유자들이 농지를 판다든가 임차하면은 그것을 전운동한테 임대하거나 매도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매 사업 내용은 이제 그야말로 농지를 사서 전업농 농업법인이나 신규 농업인들이 이것을 살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금 지원 한도에 대해서는 장기 임대차는 장기 임대에서 5년에 10년간 임차를 해주는 사업이고, 교환문합은 농지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서로 이렇게 생산비가 많이 들고 불편하니까 자기 농지 옆으로 서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인데, 그 차익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주로 경쟁리가 이루어지면 환지가 이루어져요. 서로 가까운 데로. 그런 경우에 청산금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환지 청산금을. 사업 내용을 보시면은 사업 대상 농지는 진흥지역 아래에 있는 농지 또는 진흥지역 밖에 있더라도 경쟁리가 된 논과 밭을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임대차는 농촌지역 안에 있는 논과 밭입니다. 진흥지역과 농촌지역은 틀리죠. 진흥지역은 어떤 그 농지의 조건화품 개념이고, 농촌지역이라는 것은 뭐 특별시나 광역시 이런 데는 빼고 농사를 주로 하는 지역을 지역 단위로 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원 농가 조건을 보면은 먼저 농지 매매나 임대차는 64세가 64세 이하의 전업 육성 대상자인데 지원 받고자 하는 당시에 경영 규모가 1.5헥타르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든가 임대에서 농지 용도에 올라있는 경우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후계 농업기능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선정돼가지고 경영규모 1.0헥타르 이상이면 지원 대상자가 되고요. 지원 조건은 평당 노는 3만원, 밭은 35,000원까지 지원해줍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지원 조건은 연리 1%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조건이 좋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책자금 중에서 가장 정책금리가 쌉니다. 1%, 대부분 3%인데 1%짜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상환 조건도 연령에 따라서 나이 젊으신 분은 30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가 있고, 나이 드신 분은 15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료는 이 장기임대 사업에서는 임대료는 논 주인한테는 성금을 공짜로 줘버려요. 5년에 10년치를 그대로 일시불로 주고요. 농사 지으신 분은 그것을 농사 친 다음에 분할해서 상환하면 됩니다. 이자 없습니다. 그 다음 매매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상호협의형 가격으로 현지에서 이루어진 가격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 농지은행에서 중간에 띄운 그런 것 없이 그대로 그 가격 그대로 농지를 사가지고 그 가격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 한도는 매매는 10헥타르, 임대차는 제한이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농지 소유가 과거에는 한도가 있었어요. 일제시대 전에 워낙 소작이 심해가지고 소작 폐해가 많기 때문에 49년도에 농지법을 농지개혁법을 만들면서 3정보, 그러니까 3헥타르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 전부 다 유상으로 사줍니다. 토지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유상으로 내년에 연부상을 하라고 해갖고 전부 다 분배를 해줍니다. 근데 그 뒤에 영농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 결국 농지를 살 사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 소유 제한을 풀어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누가 농사만 직접 짓더라도 소유 상한이 없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지원해줄 때도 그래서 10헥타르까지 지원해주고, 임대차는 제한 없이 지원해줍니다.